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래요. 우리가 뭐 불륜 커플도 아니고 혼자 사시는 모양이구려. 왜 사라진 거야? 왜 이러십니까? 야 이놈아, 너 내 애비를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냐? 아버지. 되돌아 봄. 권비영. 생각나무 노란 꽃잎이 한껏 부풀었다. 도톰한 몽우리가 곧 몸을 열 것만 같다. 덜어는 일찍 피어서 바람에 하늘거리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아직 수줍은 모양새로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 강수는 철물점 2층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 또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 하지만 하도 쌀쌀맞게 굴어서 집안까지 가볼 수는 없다. 강수는 괜히 철물점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시계를 들여다본다. 저만치 세워둔 자동차에 자꾸 눈길이 간다. 너무 낡은 걸 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조바심이 인다. 난생 처음 중고차를 샀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쪼그라드는 것에 대해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는다. 휴지 주우러 다니는 형편을 면한 것만도 어딘데. 자꾸만 주저앉는 자신감에 스스로를 위로한다. 2층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난다. 가슴이 쿵닥거린다. 다 늙어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은 듯하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잎새가 돋기 시작할 무렵 강수는 이사를 했다. 이것이 생애 마지막 이사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수는 마음이 착잡했다.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자신을 달랬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녀가 간단한 바지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온다. 강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소심하게 말한다. 나요. 그녀가 강수를 보고는 주위를 살핀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래요. 그녀는 무척 조심스럽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뭐 불륜 커플도 아니고. 강수는 지나가는 사람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가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자, 얼른 차 타요. 네? 차? 그녀는 어리둥절하여 주변을 둘러보다가 골목에 세워진 자동차를 보고 강수를 노려봤다. 얼른 타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제발 이번 달까지만이라고 그만둬요. 강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동차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살풋 웃었고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듯 순하게 따라왔다. 햇살이 퍼진 아침은 어두운 저녁보다 좋았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생각나무 노란 꽃처럼 새초롬한 그녀가 웃고 있었다. 이제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생각하니 가슴이 그득해졌다. 퇴직 후 사는 게 너무 무료해서 편의점을 시작했었다. 친구의 꼬드김이 아니라도 뭔가를 해볼 생각이었다. 한 1년 정도 그럭저럭 굴러갔다. 착실한 알바를 만난 덕에 강수가 하는 일도 많이 없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부터 눈에 띄게 매출이 줄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알바의 말로는 길 건너편에 생긴 대형 슈퍼 때문이라고 했다. 맞서볼 엄두가 안 났다. 편의점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접은 것이 45평 아파트를 처분한 이유가 됐다. 늙으면 국으로 있는 돈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엄한 데다 정신을 파는 동안 편의점은 빈 깡통이 됐다. 사람을 너무 믿은 탓도 있었다. 아니 어쩜 알바인 그녀에게 홀렸는지도 몰랐다.
알바로 쓴 20살 아가씨한테 당한 것이다. 요즘은 장사도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면 어렵다.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처리가 되다 보니 그녀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감도 그 애가 했고 은행 거래도 그에게 맡겼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 학비까지 벌어야 한다는 그 애가 측은하고 딱해서 주급도 넉넉하게 주었다. 사장님 고마워요. 그 애는 감동한 얼굴로 더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딸보다도 어린 애였다. 순수하고 맑아서 어여뻐 보였다. 진정 다른 마음을 먹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편의점이 사달이 나자 소문은 이상하게 돌았다. 그 애에게 강수가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애가 꽃뱀이라는 것이었다. 꽃뱀? 그 어린 것이?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었지만 웃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애초 컴퓨터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모든 걸 맡긴 게 잘못된 것일 터였다. 비상금으로 은행에 넣어둔 몇 천만 원의 돈과 한 달 매출을 몽땅 들고 그 애가 튀어버린 날, 강수는 허탈했다. 세상에 너저분한 소문에 자신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지옥스러웠다. 내가 그 애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서 털린 거라고? 정녕, 하늘을 두고 맹세코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도 아들의 딸까지 이상한 눈으로 강수를 바라봤다. 기가 막혔다. 그렇다고 해서 변명을 하고 다닐 일도 아니었다. 그저 똥바가지 뒤집어 쓴 요량으로 속을 꾹꾹 눌렀다. 그리고 집을 팔아 수습했다. 집을 처분해 곶감 빼먹듯 한다는 말이 실감났다. 이왕 정리한 거 아들과 딸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고 22평짜리 연립으로 이사했다. 혼자 살기에는 그리 좁지 않았다. 마누라가 살아있을 때도 그리했을 것이다. 사실 아내가 없는 큰 집은 너무 썰렁했다. 어쩜 마누라가 죽은 이후에 오는 고독감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했는지도 모른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서생이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된 사실이 부끄러워 강수는 자식들과 떨어져 살려고 일부러 변두리로 이사했다. 아직 논밭이 있는 동네였다. 조금만 나서면 산책할 동산도 있었다. 수군대는 사람들이 없는 곳, 아무도 강수를 모르는 동네. 큰 집에 어울리던 짐도 다 내버리고 이사를 하고 보니 사람 사는 일이 그리 많은 걸 쥐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일도 귀찮아서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 1개와 우유 1잔,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엔 국밥 같은 걸로 끼니를 때웠다. 혼자 먹겠다고 밥을 하는 일이 몹시 성가셨다. 반찬을 마련하는 일은 또 어떻고, 적막한 집안에서 혼자 사는 일은 마치 무덤 속 같은 관 속에 들어가 임사체험을 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 몹시 우울했다. 국밥집 여자는 강수가 가면 반색했다. 단골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지 가끔씩 고깃덩이를 더 넣어주기도 하면서 공치사를 했다. 강수는 국밥집 여자에게 무뚝뚝하게 대했다. 다시는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가끔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터전을 잡고 산다는 게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저씨는 혼자 살아요? 여자는 틈날 때마다 힐끔힐끔 눈치를 보며 물었다. 왜 묻소? 혼자 밥 먹으러 오니 그럴 것 같아서요. 무르나 마나 한 말을 여자는 수다스럽게 떠들어댔다.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지 않던가. 매사 부려 튼튼이라 했느니 늙음하게 우세스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심한 게 상책이다 싶었다. 아들놈은 수시로 전화를 해대지만 강수는 이사한 곳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강수의 생각으로는 아들이 아직도 자신을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걸 위로라고 하는지 아님 이해한다는 이야기인지
사실 혼자 된 친구들도 여자한테 홀려서 가산탕진한 경우가 들어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 외로운가? 아님 아직도 여자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는 건가? 친구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다. 너는 또 닦냐? 여자를 멀리한다고 소문난 그가 딸보다도 어린애한테 낚였다는 소문이 나자 친구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빈정거렸다. 야, 죽으면 썩을 몸? 뭘 그리 아껴? 누가 열부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니 해도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건 여자 품는 거지. 안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강수는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런데 말이다. 그랬던 강수가 이상해진 건 국밥집에 드나들던 한 여자 때문이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나서 뭔가 허전해 소주를 한 병 시켰다.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오늘은 웬일로 술을 다 하시오? 국밥집 여자가 술국을 담아내며 앞자리에 앉았다. 강수의 상대를 하며 매상을 올리겠다는 수작 같았다. 비도 오고 집에 가봐야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한잔하려 하오. 그랬다. 모처럼 진심을 이야기한 셈이다. 그래요? 내가 술친구 해줄 테니 한잔하세요. 여자는 선심 쓰듯 술잔에 술을 따랐다. 한 잔을 마시고 그녀에게 한 잔을 따라주었을 때 헐거운 출입문이 삐거덕대며 열렸다. 우산을 접는 여자의 등이 다 젖어 있었다. 비가 많이 오는 모양이네요. 국밥집 여자가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갔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비에 젖은 여자가 몸을 떨며 말했다. 앞쪽으로 앉아요. 이 아저씨 옆으로 오세요. 친절한 국밥집 여자는 난로가 놓인 강수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강수는 술을 한 잔 더 따라 단숨에 마셨다. 목젖이 뜨뜻해졌다. 아줌마는 어제도 오더니 오늘 또 오셨네. 이 동네 살아요? 국밥집 여자가 국밥 한 그릇을 말아내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여자는 다소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비에 젖어 볼품없었다. 화장도 지워진 얼굴이 거뭇거뭇했다. 강수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는 배가 몹시 고팠던 듯 급하게 수저를 들었다. 얼굴을 숙이는 순간 긴 옆머리 칼이 흘러내렸다. 여자는 깡마른 손으로 머리칼을 쓸어넘겼다. 그 순간 강수의 얼굴이 굳었다. 아, 강수는 외마디 신음을 뱉었다. 어디 사시오? 참 궁금한 게 많은 국밥집 여자다. 철물점 2층이요. 여자는 입안 가득 든 밥알을 씹으며 어눌하게 말했다. 어디 일 다니시오? 예. 근데 왜 꼬치꼬치 물으세요? 여자가 경계 어린 눈으로 국밥집 여자를 살폈다. 강수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바라봤다. 틀림없다. 왼쪽 목덜미에 있는 까만 점. 숨이 멎을 것만 같다. 같은 동네 사람이니 물어보는 거죠. 이 저녁에 혼자 오시는 걸 보니 혼자 사시는 모양이구려. 국밥집 여자의 말에 여자는 대꾸도 없이 국밥을 먹었다. 강수는 여자의 시선을 피하며 또 술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철물점 2층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달새로 온다 하더니만. 국밥집 여자는 동네 사정을 다 꿰고 있는 듯했다. 다 낡은 2층 집 단칸방에 달새로 살러 온 사정이야. 뭐 그리 자랑스럽게 내놓을 사정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걸 굳이 강조하는 국밥집 여자가 얄미웠다. 아줌마, 남의 사정에 웬 관심이 그리 많아요? 여자의 음성이 싸늘해졌다. 그렇다고 그렇게 발끈할건 뭐요? 국밥집 여자도 새침해서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여자가 국밥집 여자를 불편한 눈으로 흘겨보다가 숟가락을 놓으며 일어섰다.
계산대 앞에다 1,000원짜리 넉 장을 던지듯 얹어주고 여자는 휑하니 나가버렸다. 보나마나 과부인 게야. 늙으면 헛껍데기라도 서방이 있어야 하는데 혼자 살려면 깝깝하겠네. 국밥집 여자는 딱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여자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어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그는 또 술 한 잔을 마셨다. 아릿한 취기가 그를 휩쌌다. 아니지. 우연히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강수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러운 여자의 울음처럼 질척한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렸다. 빈집은 썰렁하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불을 켜고 보일러를 한껏 올린다. 으슬으슬 추운 게 몸살이 올 듯하다. 옷을 대충 벗어던지고 침대에 몸을 던진다. 취기가 올라와 천정이 빙그르르 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려덮고 눈을 감는다. 모처럼 마신 술에 봄 아지랑이처럼 한 여인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강수의 청춘을 흔들었던 아리고 아픈 기억 속의 여자. 갑자기 숨이 턱에 찬다. 가슴이 벌떡벌떡 뛴다. 어지럼증이 온몸을 덮친다. 마취 주사를 맞을 때처럼 정신이 아득해진다. 빙그르르 물살에 휩쓸리는 낙엽처럼 어디론가 흘러간다. 아버지는 그가 30이 되자 결혼을 서둘렀다. 집안의 손이 귀하다는 핑계로 일찍 결혼을 시키려는 생각이었다. 단단한 직장도 가졌겠다.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사흘이 멀다 하고 여자의 사진을 내보였다. 교사, 약사, 공무원, 얌전하게 신부 수업하는 여자, 간호사. 강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인에게 아직 고백도 못한 처지였다. 그녀는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였다. 어떻게든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그는 여자의 주변만 빙빙 돌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여자를 찾아갔다. 고백을 했다. 여자가 픽 웃었다. 그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듯했다. 여자는 강수의 그런 행동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나중에 그녀가 말했다. 당신같이 순수한 남자는 처음 봐요. 그 말을 생각하면 가끔씩 가슴이 따끔거렸다. 그는 절대로 순수한 남자가 아니었다. 꿈 같은 시간들이 시작됐다. 강수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백화점으로 달려가 여자를 기다렸다. 늦은 시간의 데이트는 더욱 뜨거웠다. 공원에서도 그녀의 좁은 자취방에서도 그녀를 안았다.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즈음 아버지는 또 다른 여자 사진을 그 앞에 내밀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를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강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께 이야기했다. 마음에 둔 여자가 있노라고. 아버지는 여자를 보자고 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걸 알고 나서 아버지는 고개를 내저었다. 강수 몰래 여자를 만난 아버지는 그녀가 며느리가 될 수 없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읊어댔다. 나이가 강수보다 3살이 많다는 것, 가난한 집의 장녀라는 것, 고졸이라는 것,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이였다. 3살이나 많은 애를 데려와 어쩌겠다는 것이냐? 아버지의 노여움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수는 여자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아니, 전보다 더 애틋해서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집안의 모든 결정권은 아버지가 쥐고 있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들어온 새어머니는 할머니 눈밖에 나서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 게으르고 씀씀이가 해프다는 이유로 모든 걸 아버지에게 맡겼다. 새어머니라는 호칭이 입에 있기도 전에 여자는
도둑고양이처럼 사라졌다. 아마 돈을 좀 훔쳐갔을 게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곧 강수에게 물려질 재산이었다. 없는 집 아가씨가 들어와 재산을 축내는 일을 아버지는 지극히 싫어했다. 그녀는 그러한 조건에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신부감이었다. 아버지가 봐둔 간호사가 며느리로 딱이라는 것이었다. 어쩜 그 간호사는 할머니를 담당한 간호사일지도 모른다. 강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다. 당당하게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 미적거리면서 눈치를 보는 사이 여자를 만나는 횟수가 뜸해졌고 급기야는 여자가 사라지는 사건이 터졌다. 우리 헤어져요. 다시는 찾지 마세요. 달랑 쪽지 한 장 남기고 여자는 사라졌다. 그는 여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여자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 종적을 감춘 여자는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숨어버린 것 같았다. 강수가 그녀를 찾아다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귀여운 얼굴이 그리웠고 그녀의 따뜻한 몸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녀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생겼다. 할머니의 병세가 깊어지자 그는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할머니 곁에 있어야 했다.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손자를 보살피는 일이었던 할머니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는 간호사와의 결혼을 서둘렀고 그는 거역하지 못했다. 결혼과 동시에 40평이 넘는 신혼집이 마련됐고 할머니의 유산이 바로 강수 앞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결혼한 한 달 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간호사인 아내는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였으므로 무료한 시간들을 집안에서 보내야 하는 것에 실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진저리를 치기 시작했다. 다툼이 잦았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나서서 아내를 나무랐다. 항상 같은 말로 마무리가 됐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아버지는 늘 경제적인 잣대로 모든 걸 풀어냈다. 아버님, 저는 일하고 싶어요. 아내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결혼 조건을 잊었느냐? 하지만 너무 무료해요. 제가 인형도 아니고. 약속은 약속이다. 더는 피비린내 나고 고름자 내는 더러운 일을 계속 하고 싶으냐?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더러운 일을 굳이 하려 해? 더러운 일이라는 말에 아내는 발끈했다. 신성한 나이팅게일을 꿈꾸는 아내에게 그 말은 자신을 뭉개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아내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그를 쿡쿡 찔렀지만 그는 무력했고 우유부단했고 소심했다. 아내는 그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버님께 당신이 말씀드려 보아요.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소리도 못한 남자가 무슨 용기로 아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해보면 그는 그 자신의 의지로 해낸 일이 별로 없었다. 아내와는 사랑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일로 그리 심각하거나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그냥 모두들 적당히 조건 맞추어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젊은 밤이 지나면 아이는 절로 생겼다. 그것도 둘이나. 자손을 생산하는 일은 사랑 없이 본능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아주 흡족해 하셨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아버지가 늘려보겠다고 손대지만 않았다면 그는 아무런 아쉬움 없이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편의점 말아먹은 일은 그리 큰 실패도 아니었을 텐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철물점 앞에 섰다.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2층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여자가 나왔다. 간편한 차림으로 나오는 여자는 시간에 쫓기듯 발걸음이 허둥거린다. 걸으면서 머리 모양을 매만지고 거울을 꺼내 살피는 모습이 황망하고 어수선하다. 강수는 여자를 뒤따르기 시작한다. 그가 사는 수리 맨션에서 그리 멀지 않은 5층짜리 상가 건물 앞에서 여자가 걸음을 멈추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여자는 한참 동안이나 보이지 않더니 청소복 차림으로 출입구 앞에 나타났다. 아, 또 외마디 한숨이 나온다.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마포걸레로 구석구석 바닥을 닦던 여자는 이내 숨이 차는지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러고 한참을 앉아서 숨을 고르다 다시 일어나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신선한 그녀의 삶이 느껴졌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떤다. 하지만 받을 생각이 없다.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게 더 급하다. 여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 걱정이다.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후회하는 마음도 생겼다. 강수는 여전히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여자를 살핀다. 가슴이 싸하다. 할 일 없이 지내던 일상에 번개가 친 듯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듯하다. 강수는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한 발자국쯤 앞에 그녀가 있다. 동그란 얼굴에 주름이 많이 졌지만 그녀가 틀림없다. 여자를 잡고 무슨 말이든 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연다. 여자가 가슴을 치다가 그를 올려다본다. 통증이 오는지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를 부축한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는 그녀만큼이나 가슴이 아프다. 여주야, 어디가 불편한 거야? 갑작스런 반말에 여자가 놀라 그를 올려다본다. 누구신지? 그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다. 아니, 몰라보는 게 오히려 다행스럽다. 나 하강수다. 여자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통증을 이기지 못해 쭈그리고 앉으며 신음을 한다. 좀 병원에 데려다. 그녀는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그의 앞으로 쓰러졌다. 그는 여자를 받아 안았다. 아, 부드러운 그녀. 그랬던 그녀. 그는 여자를 안은 채 눈을 감았다. 이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다. 강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자를 꼭 껴안았다. 병실에서 눈을 뜬 그녀는 그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야말로 물어보고 싶었어. 어떻게 된 거야? 왜 사라진 거야? 비겁하게 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강수는 그녀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거칠고 메마른 작은 손이 강수의 손 안에서 꼼지락거리다 빠져나갔다.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위해 떠나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이거 완전 심파극이군. 그렇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사라져? 강수는 다소 과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비겁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비겁한 놈이었다. 미안해요. 가난한 집 장녀라는 것도 걸리는 결혼 조건인데 나는 건강도 좋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나이도 많고 또 심장이 약해서 날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건 당신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죠. 사랑했기 때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를 그렇게 떠났으면
잘 살든지. 그 또한 비겁한 말이다. 팔자가 그런가 봐요. 여자는 배시시 웃었다. 눈가에 진 주름이 부채살처럼 환하게 펴졌다. 잊을 수 없었소. 그 말을 하면서 조금 미안했다. 날 잊지 않고 살았던가.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다시 만나니 새삼스럽게 옛날 감정이 분물처럼 터져나왔다. 못다한 사랑의 아쉬움, 애타던 마음의 빛. 과거는 잊읍시다.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다 인연일게요. 서로 혼자 몸인 것 같으니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이 감정의 물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그는 거칠고 야윈 여자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따뜻한 여자의 손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미진하게 머물러 있던 감정이 얼음 녹듯 스르르 풀렸다. 여자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듯 아주 순한 얼굴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여자와 다시 만났다. 그는 우선 그녀가 청소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어느 때처럼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다. 아직도 가슴에 맺힌 한이 서늘했다. 그는 날마다 철물점 앞으로 갔다. 그가 사는 수리맨션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여자는 8시가 넘으면 2층 계단을 내려왔다. 늘 아파 보여서 걱정이 됐다. 고집이 세서 그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일이 끝난 후에는 전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젊은 애들처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 커피도 즐겼다. 다시 봄날이 돌아온 듯이 즐거웠다. 여자의 표정도 밝아졌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여자는 그에게 여전히 어여뻤다. 그는 그녀에게 빠져드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다. 훌렸다 해도 좋고 빠졌다 해도 좋았다. 눈가의 주름도 어여뻤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그대로였다. 강수는 여자를 수리맨션 집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기회를 봐서 같이 살자고 할 판이었다. 그러자면 집이 익숙해져야 좋을 것 같았다. 가슴 통증 때문에 가끔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여자는 대체적으로 잘 견뎌내었다. 그는 여자가 안정을 찾을 때쯤 수술도 시킬 생각이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에 대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듯이 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기억해내어 만들었다. 매운 갈비찜이나 아구찜 같은 손 많이 가는 음식도 척척 해내었다. 그들은 부부나 다름없었다. 동네 여자들의 수군거림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신경을 쓰기에는 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자주 아팠다. 자다가도 힘들어했고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형편만 된다면 우선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형편을 뻔히 아는 여자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것도 그녀의 다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됐다. 그는 그녀를 수술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남은 재산은 수리맨션 22평짜리가 전부였다. 돈이 그렇게 그리운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아왔었다. 그는 마침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 생활비를 보태고 싶었다. 연금 나오는 걸로 생활비야 충분하지만 그녀를 수술시키려면 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 마음은 절절하고 간절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오후엔 세차장에서 일했다. 나이는 들었지만 다행히 그는 건강했다. 과거의 그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미쳤다고 할 것이 뻔했다. 젊은 꽃뱀 알바에게 홀렸다가 이제는 늙은 꽃뱀이야. 더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건 아니었다. 알바도 꽃뱀이 아니고 그녀 또한 꽃뱀이 아니다. 다급한 상황에 몰려 알바도 그런 짓을 했을 것이고 그녀 여주도 지난 세월이 혼곤했을 뿐이다. 마음 깊이 짚어보면 다 딱한 인생살이 때문에 그리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너그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세차장 일을 마치고 그녀와 나란히 집으로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다.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 아들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의 눈은 아버지의 불륜을 목격한 노여운 얼굴이었다. 네가 여기는 어떻게? 더듬거리며 말하는 그를 아들이 노려보았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도망이 나신 겁니까? 얼마 전에는 애송이 같은 애한테 홀리시더니 이번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아들은 씩씩대며 노골적으로 아비를 무시하는 눈빛이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는 허둥대며 변명을 하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났다. 내가 왜 아들에게 이런 변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 이놈아! 너 내 애비를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냐? 이사간 곳도 안 알려주시기에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 할머니하고 이러시느라 잠적하신 겁니까? 기가 막힌 표정으로 아들은 강수와 여자를 노려보았다. 이러시느라? 그게 어때서? 네 엄마 죽고 내가 호랍이 된 지 20년이다. 그나저나 너는 어찌 여기를 찾았느냐? 아버지가 숨는다고 숨어지는 줄 아십니까? 위치 추적으로 찾았어요. 뭐? 위치 추적? 내 폰에 그런 장치도 해놓았었더냐? 전자기기에 서툴러서 모든 걸 아들한테 해달라 했다. TV 세팅도 그랬고 휴대폰에 어플 까는 것도 모두 아들이 해주었다. 그런데 추적 장치까지 설치해 놓은 줄은 몰랐다. 아들 딴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그렇게 해놓았다 말하겠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너무 노골적이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아들은 이제 아예 제 아비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놈아, 무슨 말을 그렇게 상스럽게 하느냐?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사정요? 이번엔 그나마 남은 집을 날리실 판인가 보죠? 아들의 험악한 말에 여자가 발끈하며 일어섰다. 나를 당신 아버지 등쳐먹는 늙은 꽃뱀쯤으로 하는 거요? 그는 아무 소리도 못했다. 이런 자리에 그녀를 서게 해 미안하기만 할 뿐이었다. 미안하오. 저놈 말은 개가 짖는다 하고 그냥 갑시다. 그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아들 앞을 지나쳤다. 아들이 기막힌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괘씸한 놈. 아비를 저질스런 노인네로 보고 있다니. 아비를 저질스런 노인네로 보고 있다니. 강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다. 여자는 놀라서 그런지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다가 돌아서 승용차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야, 하지훈! 이분 병원으로 모셔야겠다. 차문 열어라. 아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얼결에 놀라 시동을 거는 아들이 백미러로 강수를 흘겨보았다.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으나 모처럼 단호한 아버지의 행동에 아들도 놀란 눈치였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병원으로 가자. 그의 어디에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그는 모처럼 단호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주장을 말했다. 여자는 쓰러질 듯 그의 무릎에 누웠고 덜컹거리는 차 속에서 그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의 첫사랑이란 말입니까?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녀가 누운 병실에서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그렇다.
마치 취조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아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는 순순히 대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만나셨어요? 우연이었다. 못다한 인연이었으니 다시 만난 게지. 아들은 말이 없었다.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평소 아버지의 소심한 성격을 아는 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한참 만에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이신데요? 그거야 앞으로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이제는 너희들 눈치 안 볼 생각이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살아보고 싶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볼란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터놓았다. 그럼 이분도 동의하셨어요? 아니, 아직. 그러나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야. 예? 혼자 살아온 세월이 힘들었던 모양이다. 내가 이 여인에게 지은 빚이 많다. 빚을 갚아야 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아니, 그럼 아버지, 정말 이분이랑 사실 생각이세요? 그래, 그럴 생각이다. 이왕 너도 알게 됐으니 축복해다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전처럼 사납게 굴지는 않았다.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 하루하루가 아쉽구나.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나니 후련했다. 아들이 일어나며 말했다.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착한 놈이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 봐 걱정했을 뿐이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봄날이니 따사롭고 여름에는 비서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이 오면 따뜻한 방에서 둘이 손잡고 잠자면 되고. 그 말에 아들이 눈을 껌벅거리다가 전정을 올려다봤다.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설 것이다. 남은 생은, 남은 햇살은 노루궁둥이만큼이나 남았을까. 아들은 돌아갔다. 그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했다. 아들에게 받았던 오해를 풀었고 자신의 진심을 아들이 알아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자의 표정을 살폈다. 조금 물기가 젖은 두 눈이 오늘따라 촉촉했다. 자기야,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갈까? 그는 젊은 아이들이 그러하듯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여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그를 밀쳤다. 왜 이러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봄날이요. 되돌아 봄이란 말이요. 그의 웃음소리가 전에 없이 화통하고 넉넉했다. 병원을 나와 저녁이 올 때까지 그들은 맥주를 시켜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강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침 신문에서 읽은 정현종 시인의 시 한 줄을 읊조린다. 벌써 3월이고 벌써 9월이다. 슬퍼하지 말 것. 책 한 장이 넘어가고 술 한 잔이 넘어갔다. 목매이지 말 것. 노래하고 노래할 것. 강수는 어둠이 내리는 저녁 무렵에 그녀의 야윈 손을 따스하게 감싸주었다. 어둠이 주름진 얼굴을 가려주었다.